자, 안녕. 얘들아, 어제까지 쌤하고 시간 표현도 했었고 높임 표현도 했었고, 그러면 오늘은 남아있던 피동, 사동, 그리고 부정 표현, 인용 표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자, 그럼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피동 표현할 때 너네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동이 뭐야?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피동은 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하는 것. 자, 어떤 행위를 주어가 당하는 것이 피동이라면 반대의 개념은 뭘까? 당하는 게 아니면 당하게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한다의 반대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동의 반대는 사동이 아닙니다. 피동 반대는 능동이고, 피동이 당하는 것이라면 능동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피동 표현은 이걸로 끝나.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 문장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볼게요. 먹었어. 누가? 호랑이가. 자, 그럼 얘들아, 스스로 먹은 거니까 이거 능동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 맞지? 능동입니다. 자, 그리고 뭐를 먹어? 사슴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당하게 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누가 당해? 사슴이 당하잖아. 자, 그래서 봅니다. 먹힙니다. 누가 먹혀요? 사슴이 먹혀요. 그럼 먹음을 당한 거기 때문에 피동으로 가는 거 맞지? 그렇지? 자, 그리고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먹히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너네들한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능동과 피동의 관계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다는 거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건을 다룬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똑같은 거를 다른 표현을 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일단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꾸면 어떤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능동으로 했을 때는 그 호랑이라는 주어가 부각이 될 거야. 그치? 이 주체의 행위가 부각이 될 건데, 자, 이때는 사슴이 초점으로 바뀌는 거 맞지? 그래서 피동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주어, 다시 말해 초점을 잡고자 하는 주어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반응도 달라진다. 호랑이가 사슴을 먹었어. 그래? 호랑이 되게 늠름하다. 이렇게 갈 텐데, 사슴이 호랑이에게 먹혔어 라고 하면, 아, 진짜 불쌍하다 처럼 반응을 좀 다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얘들아. 내가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기 전에 물을 쏟았어, 내가. 자, 근데 보통 우리는 식당 아주머니를 부르고, 어머님, 여기 물을 쏟았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물이 쏟겼어요 라고 말하는 경향이 더 많아. 왜 그래? 내가 쏟았다 라고 하면 책임이 부각이 되는데, 쏟겼어요 라고 하면은 그 상황 자체에 집중하게 하잖아. 그래서 책임 회피를 위해서도 피동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있어. 우리 기상캐스터들이 막 이러잖아. 이 구름의 모습으로 보아서 곧 태풍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해, 이제 곧 태풍이 옵니다 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근거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러이러한 걸로 보아 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피동 표현을 쓰잖아. 그러면 객관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능동과 피동은 동일한 사건인데 뭔가 좀 다른 의미를 주기 위해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흐름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쌤이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들아, 먹다 하고 먹히다 하고 같은 단어야, 다른 단어야? 얘는 다른 단어라고 봐야 돼. 왜? 사전에 먹히다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지? 먹다라는 단어에 히라는 애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잖아. 그럼 단어 형성에서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어근과 접사입니다. 근데 히, 뜻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얘는 접사. 무슨 접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파생접사라고 봐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볼까? 얘들아, 원래 호랑이가 사슴을 먹다 였잖아. 근데 이 히를 붙임으로써 호랑이가 호랑이에게, 사슴의리 사슴이로 통사구조, 문장구조가 바뀌었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접사이기 때문에 얘를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구조를 바꾸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보고 난 뒤에 이제
제대로 된 피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능동을 피동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사슴을이라는 목적어가 사슴이라는 주어로 바뀌고 호랑이가 라는 주어가 호랑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뀝니다. 얘들아, 무식하게 목적어가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이렇게 제발 외우지 마. 헷갈려. 이따가 사동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 문장 두 개를 생각하고 여기 게 일로 가고 여기 게 일로 갔네 라고 그냥 생각만 그때 즉흥적으로 떠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 문장 구조, 동일한 말로 통사 구조가 변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통사 구조가 변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어? 먹다라는 단어에 히가 붙어서 동사, 용언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용언의 변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용언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쌤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능동문의 동사, 능동사 혹은 능동문의 용언이 피동문의 용언으로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접사가 붙어서 피동이 되는 경우를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파생적 피동. 근데 이거 이제 뜻 너네들 알 거야. 피동이 됐어. 뭐 때문에? 파생 누구? 접사 때문에. 그래서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동을 만들어주는 파생 접사는 이, 히, 리, 기가 있어요. 이, 히, 리, 기. 괜찮니? 이, 히, 리, 기.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우리가 먹다 다음에 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먹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다 할 때, 보여지다 할 때 그 보이다 있지? 이도 붙을 수가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잡다, 내가 잡는 건데 잡히다, 잡힘을 당하다 할 때처럼 히가 붙을 수 있는 거고, 당하다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이런 접사들 있다는 거 생각해줘. 근데 방금 쌤이 예시를 든 건 먹다, 잡다와 같은 용언에서 만들어지는 접사잖아. 근데 요런 애도 있어. 체언에 붙는 되라는 접사도 있어요. 체언에 붙는 되.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이전에 우리 단어 형성할 때 사랑하다, 학습되다, 건설하다 처럼 하나 되가 체언 뒤에 붙잖아. 그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접사였어. 그러니까 요것도 체언 돼, 요것도 꼭 접사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용언 첫 번째 접사를 통해 만드는 게 뭐다? 이히리기 돼, 이히리기 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여. 통사적 피동. 아까 우리 통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통사는 문장 구조라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문장처럼 길어지는 피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게 있냐면 뭐뭐게 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뭐 어지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는 되게 길다, 기니까 문장 같다라고 하여 통사적 피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나? 뭐 잡아지다? 좀 이상하네. 글씨가 써지다 같은 거. 저절로 써졌어. 누군가에 의해서. 뭐 혹은 그 다음에 또 뭐 그 옷이 풀어졌어. 뭐 바람에 의해서처럼 당하는 걸로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는 통사적 피동이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이 품 있지, 이게 그냥 피동의 끝이야. 자, 정리하면 피동은 당하는 겁니다. 반대는 스스로 하는 능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뀌는 데는 문장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요. 용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용언은 접사가 붙는 파생적 피동, 그 다음에 길게 바뀌는 통사적 피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요 내용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쌤이 강조한 것처럼 능동과 피동은 동일한 사건인데 초점을 달리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피동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한번 다루고 갈게. 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얘들아, 어렵게 생겼는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능동은 피동이랑 대응이 되잖아. 아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거 바꿀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피동문은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능동문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대. 예를 들어 이거죠. 자, 날씨가 풀리다. 그럼 얘들아, 거꾸로 생각해봐.
사슴이 호랑이에게 먹히다를 우리는 호랑이가 사슴을 먹다로 만들었잖아. 그럼 이것도 거꾸로 그냥 갖다가 넣어주면 일단 풀다라고 만들어야 되고, 풀다. 그리고 날씨가 풀려? 그러면 날씨를 풀어. 그리고 누군가가 주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피동, 날씨가 풀리다, 풀림을 당하다를 능동으로 바꿨더니 누군가가 날씨를 풀다? 이런 의미적인 관계가 없죠. 그러니 얘는 날씨가 풀리다 피동문으로 쓰이긴 하는데 대응되는 능동문이 어색해.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볼게. 먼지가 쌓임을 당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쌓이는 모습. 자, 근데 이것도 거꾸로 보면 쌓았어. 뭐를? 먼지를. 그리고 누군가가. 자, 이것도 역시나 먼지가 쌓이다 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대응시켜 보니 누군가가 먼지를 쌌다 라는 것과 당연히 의미상 통하지 않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풀리다. 다시 한번 풀다로 바꿔볼게. 풀다. 무엇을? 신발끈을. 자, 근데 이렇게 얘들아, 저절로라는 말이 없다고 치면 신발끈이 나에 의해 풀리다 라는 거에 이 피동의 관계는 거꾸로 내가 신발끈을 풀다 대응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괜찮아요. 저절로라는 게 없다고 봤을 때. 근데 저절로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저절로 누군가가 저절로 신발끈을 풀다. 이 말과 신발끈이 저절로 풀리다와 대응되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동문이 능동과 대응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동문 혼자 존재하는 경우도 있구나 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쌤이 이거 보여주면서 사실 피동문하고 능동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너네들이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거를 목적으로 옮기게 되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쌤이 가장 먼저 뭐 했어? 풀리다에 이 히리기를 빼고 풀다 라고 서술어를 먼저 적고 그 다음 날씨를, 그 다음에 쌓다, 먼지를 이렇게 바꿔줬던 순서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이중피동에 대한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천천히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이중피동은 말 그대로 피동이 두 번 쓰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잘못된 표현이요. 잘못된 표현. 자, 보세요. 글씨가 쓰여지다. 일단 얘들아, 이거 능동으로 쌤이 바꿔볼게. 어떻게? 쓰다. 무엇을? 글씨를.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이것도 볼까? 믿다. 뭐를? 사실을. 그리고 주어는 누군가가.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쓰다. 어떻게? 이름을.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을 제발 해주세요. 피동과 능동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피동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해볼게. 얘들아, 글씨가 쓰여지다. 이 쓰여지다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쓰다라는 말에다가 여잖아. 얘는 이 어가 결합한 말이야. 그리고 뒤에는 지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 자, 얘들아, 죽었다가 깨어나도 어지다는 무조건 피동이야. 어지다는 무조건 피동이야. 죽어도 피동이야. 자, 그러면 이미 피동이 쓰입니다. 자, 근데 글씨가 쓰여지다. 이라는 애가 또 쓰였네. 근데 얘는 무조건 피동이 아닐 수도 있어. 너네들도 알다시피 피동접사가 이희릭이고 사동접사는 이희릭이 우구추야. 그러니까 이희릭이 얘네들은 피동일 수도 있고 사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쌤은 이렇게 해요. 자, 이 피동을 지워봐. 그러면 글씨가 쓰이다. 요거 없이도 말이 되지. 말이 된다는 건 얘가 피동을 만드는데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 글씨가 쓰이다. 말이 돼? 그러면 얘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네. 왜? 이중피동이니까. 굳이 한 번 더 쓴 거니까 지워줘야 돼.
얘들과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 그래서 글씨가 쓰여지다가 이중피동이니까 제대로 바꾸려면 글씨가 쓰이다 혹은 글씨가 써지다 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그 사실이 믿겨지다. 이것도 서술어 보면은 믿다에다가 기어지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지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가 이힐이긴의 사동일 수도 피동일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럼 요걸 지워볼게요. 그 사실이 믿기다. 말 되네. 말 되는데 굳이 얘가 붙은 거네. 왜? 이중적으로 결합한 거기 때문에 지워줘. 그러니 얘는 이중피동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 사실이 믿기다 혹은 그 사실이 믿어지다. 둘 중 하나로 써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것도 보면 그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그럼 얘들아, 뭐뭐게 되다. 이거 통사적 피동이었지. 통사적 피동. 뭐뭐게 되다. 근데 앞에 그 이름이 쓰이다. 이거 없이도 얘는 또 혼자서도 잘 기능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파생적 피동이 둘 다 결합된 거기 때문에 이중 피동이네. 잘못됐어. 라고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쌤이 이까지 설명했을 때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지다가 쓰이면 무조건 이거 이중피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밑에 봐봐. 짐이 맡겨지다. 똑같이 한번 가볼까? 쌤이 맡겨지다 써보니 맞다라는 표현에다가 기어지다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도 있는 우리 기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 힐이 기니까 얘는 피동 아니면 사동이잖아. 그치? 자, 그럼 한번 지워보자. 얘는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피동이니까 둘 다 피동이라면 얘가 없어도 돼야 돼. 그러면 읽어볼게. 짐이 맡기다. 짐이 맡기다.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글씨가 쓰이다 라고 했으면 얘 혼자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짐이 맡기다 라고 하면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는 안 되네. 반드시 뒤에 얘가 있어줘야 되니 이때 기는 피동이 아닌 사동의 의미예요. 아셨나요? 제대로 하려면 짐을 맡기다 라고 해야 돼서 이가 을로 바뀌어야 되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있는 애가 꼭 필요한 애입니다.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애도 가볼게. 밝혀지다 라고 보면 밝다라는 말에다가 밝다에다가 희어지다. 그러면 똑같이 가보자. 이 힐이기니까 얘는 피동 아니면 사동입니다. 그리고 어지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동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가 없어도 성립하면 그냥 얘는 피동으로 쓰인 거고 이중피동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지웠더니 사실이 밝히다. 이상해. 사실이 밝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뒤에 있는 애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겨. 그러면은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얘는 사동의 희라는 걸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제대로 쓰려면 사실을 밝히다 라고 뭔가 을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중피동이란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럼 이중피동을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이중피동의 하나의 피동을 지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여지다, 이어지다 라는 말로써 이중피동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혼자 한번 요거를 분석해 봐야 돼. 자, 그러면은 피동은 끝이고요. 요거랑 관련된 사동으로 갈게요. 얘들아, 사동은 피동만 튼튼하게 돼 있으면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자, 그럼 개념부터 또 가보도록 할게요. 피동이 당하는 거야. 사동은 뭐냐면요. 너네들 이거 영어에서 배워. make, 사역동사 할 때 그거거든.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시키는 것이 사동입니다. 자, 그러면 사동의 반대가 뭐냐면 내가 시키는 거 아니면 뭐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지. 반대는 스스로예요. 쌤, 근데 아까 당하는 게 피동이었고 피동의 반대가 능동인데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도 역시나 반대는 능동인가요? 근데 능동이라고 하면 둘 다 능동이니까 헷갈려. 그래서 의미는 똑같더라도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 주동과 능동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 정말 무능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왜냐? 주동과 능동은 둘 다 스스로 하는 건데 그냥 짝이
주동의 짝은 사동이고 그다음 피동의 짝은 능동이다 라는 걸 좀 구분하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주동과 능동이 똑같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짝에 맞춰서 이름을 지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돌아와서 정리합니다. 사동은 시키는 거야. 사동의 반대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주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장이 두 개입니다. 아까랑은 다르게 사동은 뭔가 될 수 있는 애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일단 아이가 밥을 먹는다. 얘들아, 먹어. 누가? 아이가. 그럼 스스로 먹는 거 맞지? 주동입니다. 그리고 자, 밑에 보니까 먹인다. 누가? 엄마가 애한테 시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사동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것도 가보겠습니다. 넓어요. 뭐가요? 길이. 그치, 그 자체로 넓은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얘는 주동입니다. 자, 근데 넓혔어. 누가? 인부가 넓게 만든 거기 때문에 사동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동과 사동의 관계는 얘네들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초점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야. 주동과 사동은 피동, 능동과 다르게 동일한 사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건하고 밑에 사건을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잖아.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런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 꼭 기억합니다. 동일 사건 아닙니다 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얘도 볼게. 아까랑 똑같아. 먼저 아이가 밥을 먹는다라는 주동을 사동으로 만들어 놨더니 얘들아, 사동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뭐뭐 개하다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동이야. 뭐뭐 개하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냥 단편적으로 얘들아, 이 보이다라는 말이 이 형태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희리기가 붙었네, 피동이다 사동이다 확 오지 않는다면 그냥 뭐뭐 개하다를 집어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사동이야. 말이 안 되면 피동이지. 산이 보이게 하다, 산이 보게 하다, 산이 보게 하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피동이야. 개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친구에게 사진을 보게 하다. 말 되잖아. 그러니 얘는 사동이야. 그래서 분명히 그 문제 나올 거거든. 내신이든 아니면은 우리 정시든지 간에 피동과 사동의 형태가 똑같을 때 구분하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 개하다를 집어 넣어보면 사동을 찾을 수 있고 사동이 안 되는 게 피동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쌤 가지고 온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네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지 보자. 자, 아이가 밥을 먹는다라는 주동의 형태가 사동으로 바뀌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지, 새로운 주어가 생깁니다.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가 뭘로 바뀌어? 뭐뭐에게 우리 부사어라고 했지. 그리고 밥을은 어떻게? 그대로 갑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밑으로도 한번 내려갈게요. 길이 넓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있었는데 새로운 주어가 들어갔어. 새로운 주어. 그치? 그리고 길이라는 주어가 길을이라는 목적으로 바뀐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어, 주어가 목적어로 바뀌어,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헷갈린다고. 그러니 문장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부사어로 바뀌네 찾아내는 게 덜 헷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정리해보면 방금 쌤이 표시한 것처럼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뀌니까 통사구조 변하는 거 맞죠? 동사구조 변화. 왜? 어쨌든 뭐가 뭘로 바뀌고 새로운 주어 오고 문장 구조가 확 바뀌었네. 그러니 통사구조의 변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먹는다가 먹인다가 됐고 넓다가 넓히다가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먹다랑 먹이다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른 단어고 다른 뜻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한다? 먹다에서 이를 붙였더니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네. 이때 이는 접사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으니 넓다와 넓히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히의 이름을 접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용언이 바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찾아줄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볼게. 용언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1. 접사가 붙는 파생적 사동이지. 파생적 사동 똑같아요. 그럼 한 개는 뭐겠어? 길어지는 동사적 사동이죠.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가겠습니다. 파생적 사동이란 거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접사? 아까 피동은 이희리기 체온 플러스 되였다면 얘는 이희리기 우구추까지 보시고요. 우구추까지 보시고, 그리고 얘도 역시나 체온 플러스 아까는 되였다면 시키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희리기 시키, 이희리기 우구추 체온 플러스 시키. 얘도 역시나 뭐 공부시키다, 학습시키다, 운동시키다처럼 시키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통사적 피동 아까 뭐 있었어? 뭐뭐게 되다, 뭐뭐게 뭐뭐어지다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얘는 뭐뭐게 하다. 요렇게까지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희리기 우구추, 쌤 우구추는 어떤 예시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물이 차다, 차오르다 이렇게 할 때 차다 할 때 물을 채우다, 우가 붙었지. 그리고 쌤 방금 얘기한 거 왜 갑자기 차다가 채우다가 됐지? 이거 보면은 이 공간이 뭐 공기로 차다, 가득 차다 할 때 차다를 차게 만들려면 이런 형태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간을 공기로 차게 하다, 가득 차게 만들다 할 때 이 우가 같이 쓰여요.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이건 역사적인 거라서 나중에 볼 텐데 이 채우다도 어쨌든 사동이라는 거 생각해줘. 근데 접사가 이와 우가 두 개 다 붙었네 생각하면 돼.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아니지, 차에 타다. 내가 차를 타다 라는 것도 아이를 차에 타이우다 라고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태우다. 아이를 차에 태우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잠을 자다 있잖아. 근데 아이에게 잠을 재우다처럼 이렇게 이유가 붙어서 접사가 두 개 붙는 경우도 있다는 거. 쌤, 그러면 이거 이중사동 아닌가요? 뭐 이중사동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접사가 두 개로 만들어진 사동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냥 문득 떠올라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뭐게 하다의 형태가 되거나 혹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다, 얘들아. 내가 아이를 울리다. 그러면 아이를 울게 만든 거니까 이것도 사동 맞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사동 표현에서 조금만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파생적 사동을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해. 아이를 울리다 같은 것들은 좀 짧기 때문에 단형사동이라고 하고요. 단형. 짧아. 근데 우리 통사적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의 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길의 장형사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형사동과 장형사동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면 쌤이 이 사동에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 이것까지도 확인해 볼게. 자,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을 나누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개념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얘들아, 사동이라는 게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만든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직접 엄마가 가가지고 옷을 입혀줘. 그러면 이거는 그 행위에 가담했다고 해서 직접 사동이라고 해요. 근데
얘야 너 옷 입어라 라고 말만 해서 스스로 입게 만들었잖아. 그걸 나는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 간접사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직접 시킨 사람이 하면 직접, 그냥 말만 한다 간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쌤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입게 만든 거지. 근데 엄마가 주섬주섬 진짜 입혔어. 그래서 직접 사동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 그거는 뭐 직접 입혔을 수도 있지만 말로 야 입어라 라고 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이거 두 개 다 될 수 있어. 입게 한다. 엄마가 근데 이게 입게 한다는 그냥 스스로 입게 한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엄마는 입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글을 읽힌다. 그럼 엄마가 뭐 옆에서 읽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는 쌤이 좀 잘 들어. 이거는 엄마가 읽어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읽는 행위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읽다라는 것이 과연 누가 시킨다고 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무조건 간접밖에 안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읽는 행위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뭐 읽어라라고 하면 내가 눈으로 읽고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읽힌다를 직접 사동으로 못 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돼? 얘들아? 자, 그래서 옷을 입히는 건 누군가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먹이는 것도 입으로 떠넣어 줄 수 있어. 근데 읽히는 거는 내 머릿속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건 간접사동,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짧은 애들은 웬만하면 다 직접으로 쓰이고 긴 애들은 웬만하면 간접으로 쓰여 라고 얘기하셨으면 별로 크게 신경 쓸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보기 같은 거 줘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가면 아무리 짧은 사동이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왜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거를 시켜서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행위에 가담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대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가담하는 건 단형사동이 많고, 그리고 그냥 말로써 시키는 거는 장형사동이 많다.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동은 이 부분까지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동과 사동 요까지 됐는데 이제 피동, 사동의 차이점 한 가지만 더 언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피사동의 서술어를 보면 얘들아, 피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사슴이 호랑이에게 먹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 항상 능동문은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호랑이가 사슴을 먹다처럼 목적어가 있는 애만 피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쌤이 아까 막 예시 보였을 때 이거는 문장이 딱 하나였잖아. 근데 사동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길이 넓다라는 목적어가 없는 애를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사동은 얘보다는 서술어가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하고 목적어가 없어도 되고 형용사, 목적어 당연히 없는 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동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범위가 피동보다는 사동이 커. 피동은 목적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쌤이 제일 걱정인 건 뭐냐면 그냥 범위가 사동이 넓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너네들이 피동을 능동으로, 능동을 다시 피동으로, 그 다음 사동을 다시 주동으로, 주동을 사동으로 왔다 갔다 바꾸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 그게 쌤은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피사동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부터는 속도 엄청 좀 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 표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부정한다라는 건 긍정의 반대잖아. 그치? 긍정문을 부정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니다, 못하다, 아니, 못 이렇게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정 표현 쌤 옆에 쓸까? 아이고, 아니다, 그 다음에 못하다, 그 다음에 아니하다가 더 나은데? 아니하다, 못하다, 그 다음에 아니, 못, 요런 걸로 실현되는 게 부정 표현인데 얘네들을 또 나눌 수 있어. 한번 봐봐. 밥을 먹지 않는다, 밥을 안 먹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안 온다, 요런 것들. 자, 그럼 어떻게 실현돼? 뭐뭐지 아니하다. 얘들아, 아니하다를 줄여서
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써? 이 앞으로 가는 안 먹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정문이 있어요. 이런 걸 안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안 부정문은 보통 의도 부정이라고 하거나 의도. 왜냐면 내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 근데 얘들아, 밑에 있는 거를 보면 비가 오지 않아. 의지적으로 비가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단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단순 부정. 자, 부정 표현에는 뭐뭐지 아니하다와 안 같은 안 부정문이 있는데, 얘는 다른 말로 그냥 내 의지를 반영한 의도 부정이나 아니면 그냥 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밥을 먹지 못한다, 밥을 못 먹는다처럼 뭐뭐지 못하다로 실현되거나 뭐뭐지 못하다, 그리고 앞에 붙는 못 으로 실현되는 부정문, 못 부정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능력부정이라고 해요. 능력부정. 왜냐면 내 의지적으로 혹은 단순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능력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 의도부정과 능력부정이 있는데, 우리 안 부정문은 의도부정 말고도 단순부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들아, 명령형이나 청유형 있지? 명령이란 건 뭐뭐 해라 라는 거고, 청유는 뭐뭐 하자 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부정문을 쓰고 싶어. 자, 그러면 뭐뭐지 않다였기 때문에 야, 먹지 않아라, 이상해. 그리고 먹지 못해라, 이상해. 먹지 못하자, 먹지 않자, 이상해요. 그래서 명령이나 청유에서 부정문은 뭐뭐지 마라, 그리고 뭐뭐지 마,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먹지 마라, 먹지 마. 그럼 이 마라와 마는 전부 명령 청유의 부정문이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말아라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마라로 가야 돼요. 자, 별거 없죠? 자, 부정문도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면은 끝.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은 너네들 알고 있어. 요 따옴표 따오는 거 맞지? 그래서 상대의 말이나 생각을 따오는 방식을 인용이라고 하거든. 근데 인용의 방식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대. 자, 한번 볼게요.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네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지고 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 인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따옴표가 있고요. 따옴표.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를 얘기하고 난 뒤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라고가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라고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얘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야. 이거 내신에서 혹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함정으로 어떻게 냈었냐면 이걸 어미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은 여기 뭔가 그 어간과 어미 용언이 있는데 뒤에 있다고 해서 어미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얘는 인용의 조사입니다. 인용의 부사격 조사.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인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따옴표하고 라고가 있다 보시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제 친구가 나에게 네가 내일 밥을 꼭 해줘 라고 말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또 다르게 한 번 더 표현을 해보면, 한 번만 더 갈게. 여기서 봐봐.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면 친구가 했던 내용 그대로 오는 거 맞지? 내용 그대로. 내용 그대로 오고, 그리고 친구가 이대로 워딩을 그대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형식도 그대로 온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형식도 그대로.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접 인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걸 바꿔 볼 거야. 자,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라고 하잖아. 나머지는 그대로 오세요. 어제 친구가 나에게, 이까지는 그대로 오세요. 그리고 뭘 해줘야 돼? 라고를 고로 바꿨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뭐를? 이 라고라는 말을 고로 먼저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가, 얘들아, 내 입장에서 친구에게 네가 누구야? 나잖아, 나. 친구가 나에게 내가, 그리고 어제의 내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밥을 꼭
해줘. 이상하지? 친구 입장에서 나한테 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되죠? 얘들아 순서 잘 기억해. 어떻게 하라고? 자, 일단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놓은 거 나머지를 내리고요. 라고를 고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자, 친구가 나한테 한 말입니다. 친구에게 너는 나야. 그리고 우리 어제 기준으로 내일은 오늘이야. 그리고 마지막 해줘를 내 입장에서는 해달라 라고 바뀌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결국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뀌면 지시어, 이그저 같은 것들이 바뀔 수 있고, 종결 표현, 해달라, 해줘.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자, 내일이 오늘로 시간 표현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명사가 바뀔 수 있고, 라는 거. 그래서 직접에서 간접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네 가지를 조심하셔서, 플러스 요거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바뀌는 거를 주의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함정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쌤은 색깔을 바꿔 넣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만 이걸 똑같이 이렇게 색깔을 하나의 색깔로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라고가 쓰여 라는 함정도 많이 내요. 근데 얘들아 기본적인 체계를 잘 잡아놓으면 돼. 직접 인용에서 라고를 쓰는 거고 간접 인용에서는 그냥 고를 쓴다. 고라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쓴다 라고 하면 별로 헷갈릴 게 없겠죠. 그래서 쌤 순서대로 가세요. 나머지를 먼저 옮기고 난 뒤에 그 안에 거를 옮기라고 했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얘도 역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자, 간접 인용은 밥을 해줘라는 내용은 똑같이 왔잖아. 그래서 내용은 그대로야.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던 워딩이 바뀌는 거 맞지? 나의 입장에서. 그러니 형식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형식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용 표현도 여기까지 보시면 내용은 끝입니다. 얘들아 정말 긴 시간 동안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쌤이 뒤에 문제를 실어놨거든. 그리고 문제를 너네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제발 좀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문법적인 개념적인 부분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쌤이 좀 부족했었다, 그 다음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추가 보강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내도록 할게요.